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날이 참 더웠습니다. 장도 지지부진해서 더 덥게 느껴졌는데 오늘 그래도 장이 살짝 좀 위로 올라가 줬죠. 여전히 외국인들은 내다 팔았고 우리 개인들도 외국인하고 보조를 맞춰서 팔았고 이걸 기관이 받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경주마 우리 장 또 미국 장 얘기 나눠보고요. 지금 환율이 1250원 지금도 그렇지 아마.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원자재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원유 곡물 가격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위험을 피하는 것부터 투자는 시작한다. 든든한 여러분의 파트너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힘든 장입니다. 이게 왜 힘드냐? 재료가 새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같은 재료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루는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 날은 크게 뺐다가 이러면서 전반적인 시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업종 차별화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믿었던 종목 중에서 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또 회복되고 있고 이런 좀 굉장히 다양성 있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황은 일단 예상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업종, 종목 차별화로 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환율 1250원 선에 대한 부담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좀 오늘 충실하게 전해주시고요. 반면에 이분은 강남 부자들의 정석을 따른다. 쌀 때 사서 뚝심 있게 기다린다. 이런 분입니다. 미래에셋 반포 WM 장혜성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시장 너무너무 어렵죠. 네,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기사회생하긴 했지만 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5에서 6%까지 빠졌었어요. 항상 보면 화요일 날 저희 경주마 이후로 변곡점이 나오곤 했었는데요. 글쎄 오늘 밤에 이제 자고 일어나시면 새벽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언제나 구원투수가 돼주었던 우리 빅테크들이 또 변곡점을 만들어줄지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도 고민 많습니다. 그 고민들 오늘 많이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성 지점장님의 빨간 넥타이처럼 빨간색이 쫙쫙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또 한 번 최근에 미국 시장에 불어닥친 하락을 바겐세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바겐세일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조정이 올 건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남은 빅테크 시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빅테크 시즌의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지금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만 정보라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 분들 많은데 오늘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이슈부터 가죠. 데일리 이슈 두 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새 정부가 전기, 수소,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히면서 횡보하던 현대차 장중 한때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얘기부터 좀 가죠. 네, 일단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현대차 참 저희 경주마 특히 화요일 팀에서는 장혜성 팀장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좀 저점을 찍고 많이 시세를 좀 내고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좀 미안했던 감정도 좀 미안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차 판매는 줄었어요. 한 9%, 9.9%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16% 넘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큼 실적에 있어서의 어떤 현대차가 증명을 했다 이런 점도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걱정했었던 게 이제 백오더라고 하죠. 이제 주문 물량은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이게 실적이 안 잡히는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백오더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좀 수급이 풀린다든가 이런 이슈만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 하나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이따 얘기 계속하겠지만은 앞서 우리 이재용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정보, 아마 어떤 정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자율주행,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것들 안 밀어줄 수가 없죠. 네. 여기에 대한 수혜도 함께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게 전기차 부분도 결과적으로 완성차가 가장 가격 결정권이 없고 가장 밑단에 있는 뭐 진짜 소재 부품, 예. 2차 배터리가 더 갑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또 딱 까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는 완성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전기차에 있어서도 완성차 업계가 결국 큰 틀에서의 가격 주도권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함께 실리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자동차가 좀 선방해 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시장 참여자들은 그랬거든요. 아니 다니는 현대차 보면 참 좋고 잘 만드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이렇게 해서 정말 답답했거든요. 많이 답답했었죠. 네.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 뭐 보여준 이익이 잘 나왔던 거는 인센티브 감소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딜러들한테 제공하는 인센티브인데 지금은 뭐 없어서 못 파는데 인센티브를 줄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 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를 줬고 그렇다면 사실 이 현대차랑 기아차에서 네. 볼 수 있는 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는데 그것보다 잘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우량한 기업들인데 과도한 우려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현대차가 결국에는 앞으로 신정부 어떤 정부든지 말씀하셨던 전기차,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또 목적 기반 모빌리티까지 모빌리티 사업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실적 플러스 성장성까지 일단 좀 보여준 지금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가 오를 때마다 네. 이게 이제 천슬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천슬라에서 또 오너 또 리스크 때문에 조금 주저앉았는데 네. 그래도 천슬라 위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아 현대기아는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뭐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은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현대 기아에 비하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따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네네. 지금 잠시 또 천슬라 밑으로 갔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트위터 때문에 네, 뭐 네. 물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많은 주주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트위터가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실제로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맞는 타이밍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어떤 큰 빅피처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좀 지나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지금 사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분들도 많고 진작에 사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래요. 지금 새롭게 시장에 좀 참여해 볼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기아차 일단 여전히 쌉니다. 네. 뭐 퍼가 아직까지 여전히 쌉니다. 뭐 6배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을 네. 거예요. 그러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근데 이게 판매량이 이렇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판매량은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더니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실적에서는 이 낮아진 인센티브율이 유지가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영업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반도체 수급이 풀리면서 판매량은 무조건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사실 글쎄요, 이게 언제 풀리느냐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여전히 중국의 봉쇄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간 싸움을 했을 때 지금보다 아래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높은 그 업종과 회사임에는 분명한 거죠. 자, 첫 번째 이슈는 이쯤 하고요. 두 번째 이슈. 요즘에 곡물 사료주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팜유가 또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용유라고 네. 통칭을 하는데 식용유의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뭐 해바라기 씨유를 쓰기도 네. 하고요. 전통적인 식용유는 이제 대두유죠. 콩을 가지고 하는 콩기름이 있고 또 뭐 카놀라유도 있고요. 거의 대체적으로 포도씨유 등이 있고 네. 이제 업체들 뭐 공장 돌리는 쪽의 식용유는 이제 팜유를 쓰게 되는데 지금 모든 종류의 식용유가 저마다의 사연으로 다 가격이 폭등합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원래 식용유인 콩기름, 대두유는 남미가 거의 한 지금 3년째 이상 기후입니다. 네. 콩 작황이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콩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콩기름도 가격 뛰게 되고요. 해바라기 씨유는 잘 아시피 이제 우크라이나가 왕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책임을 지는데 올해 망쳤죠. 네. 내년 망쳤죠. 네. 해바라기 씨유 또 가격 폭등해요. 그러니까 대체제인 포도씨유, 카놀라유 몸값 급등하는 가운데 이제 팜유는 인도네시아가 거의 세계의 또 상당 부분의 공급량을 책임지는데 네. 이렇게 식용유가 다 품귀가 되니까 인도네시아가 자국 산업, 자국민이 쓸 식용유가 없다. 네. 팜유를 28일부터 수출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팜유가 세계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뭘로 식용유를 쓰죠? 대두유, 뭐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네. 팜유 싹 다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식용유들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몸값 품귀 현상이 주가 폭등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막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고 막 이런데 팜유가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이 쓰이는지 몰랐어요. 과자 이런 데 다 들어가던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라면 면발을 튀기는 네. 거, 그리고 감자칩 튀기는 네. 거, 그리고 사실은 뭐 비누나 화장품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팜유를 사서 집에서 기름 요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인데 네. 저개발 국가, 약간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팜유를 우리가 콩기름이나 포도씨유를 쓰듯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수급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싸니까 쓰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비싸더라도 그들이 콩기름, 네. 해바라기 씨유를 사겠죠. 그러면은 네. 기존에 우리가 쓰던 수급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동반해서 올라간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라면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거를 팜유를 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그 제품을 만드는 그 비누를 만드는 이런 업체들에게 좀 비상이 걸렸는데 물론 한 두세 달 정도의 비축분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수급이 꼬이는 거는 분명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상한가 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또 그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일단은 어쨌든 모멘텀은 받았죠. 모멘텀은 받았는데 근데 또 그걸 수출을 못하면 내수용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저기가 그렇구나. 근데 농장 뭐 가지고 있다고. 일단 뭐 저희가 뭐 아주 이거를 네.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는 그런 테마주기 때문에 이건 또 뭐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곡물이나 식량, 팜유 이런 게 우리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네. 예, 지금 밥상 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고 있고 네. 지금 뭐 곡물부터 시작해서 사료로 또 사료가 이제 가격 급등하니까 이제 고기값도 올라갈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도미노 효과가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 팜유에 대한 급증도 사실 저희가 정말 복잡하게 계속 얽혀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루빨리 좀 잡혀야 되는 그런 시국에서 예, 이런 게 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저기에서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걸 겪어야 될까요? 역시 전쟁이 끝날 때까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좀 우리가 원자재도 나눠서 살펴봐야 될 네. 것이요.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가령 원유가 있고 곡물이 있다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게 될 경우 실제 곡물난은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왜 높습니다. 지금 파종을 못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런 거죠. 가령 원유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페크가 맘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없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유는 있는데 이걸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건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하고 해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상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수급이 깨진 것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여파가 2년, 3년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곡물난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낸 중에서도 훨씬 더 심각한 부분들, 네. 특히 좀 더 심해지면 이건 생존이죠. 이건 먹지를 못한다면 생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네. 사료주 같은 무섭도록 막 테마가 치솟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좀 역이용하지 않나. 그러나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곡물이나 식량의 무기화.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겁난단 말이죠. 그렇죠. 식량 안보. 왜 그래?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량이 만약에 없으면 그건 폭동이죠. 서로 그럼요. 뭐 이거는 그럼. 안에서의 전쟁인 거고 네. 비싸도 폭동이죠. 우리가 네. 그걸 느꼈던 게 2011년에 자스민 혁명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 식물 가격 먹는 거 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도 사실 이게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수입하는 모든 곡물들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갖고 있는 나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라 이거 봐라. 이거 더 비싸질 수도 있겠는데 네. 이거를 더 무기화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팜유 수출 중단 같은 게 다른 곡물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게 지금 저는 가장 좀 그렇죠.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미국도 곡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이제 1위죠. 그렇죠. 예, 예. 가장 엄청난. 그러면 축복받은 무기화, 나라예요. 예, 축복받은 나라. 무기화된다면 미국은 또 그 무기도 만만치 그렇죠.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규모가 네.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미국이 또 강자입니다, 현재.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지정학적 악재가 있어서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불안정한 이제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좀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팜유나 곡물 가격에 따른 요런 이제 경제 이제 상황 자체도 이제 미국이 또 가장 강한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요. 예. 자, 오늘 이슈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눌 주제인데 첫 번째가 이제 역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파망주라고 얘기하는 네? 파망이 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파망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예, 것 같고, 예, 뭐 예전에 뭐 빵 주식이다. 또는 뭐 마가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애플의 시총 1위를 잠깐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10월 달쯤에. 예, 그때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자를 따서 마가라고도 하기도 네. 하고. 그게 사실 2013년에 그 매드머니라는 그 CNBC의 이제 프로그램의 호스트인 짐 크레이머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네. 자, 그래서 파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페이스북, 네.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이제 6종목을 또 파망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거기 이제 빵은 또 이제 거기 맞춰서 또 이제 네. 조합이 되는 건데, 예, 그때 이제 빅테크 기업의 위주로, 네, 그때 이제 어떤 큰 트렌드를 줄 때, 예, 이런 이제 앞글자를 따서 그때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마냥 갈 줄 알았던 얘네들이 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가 특히 넷플릭스는 지금 뭐 완전히 울상이 났고요. 아유. 예. 정말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으로 고가가 700달러를 700달러. 봤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7자를 봤는데 지금 그게 이제 200달러 아직 안 그렇죠. 깨졌죠? 네. 200달러 초반대까지 왔으니까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넷플릭스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국내에서 좀 봤더니 연계된 ELS가 네. 꽤 되더라고요. 한 2천억 이상 되는데 보통 ELS가 50% 하락해도 안 깨지거든요. 네. 근데 700달러, 600달러에 가입, 500달러에 가입하신 분들도 지금 다 낚인을 다 깨진 쳤습니다. 예, 다 네. 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파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 또 이런 말씀. 저게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 담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했는데 저 정도에서 마이너스 한 3, 40대면 건들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요? 어떻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네. 넷플릭스가 저희 성악개미들이 산 종목 중에 13위입니다. 아, 근데 13이면 엄청난 또 그럼요. 엄청난 많이 규모인데요. 먹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실적 발표한 날 종가 기준 36%가 빠졌습니다. 네. 근데 대응을 하기가 너무 힘든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넷플릭스가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예측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저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또 나오면 예. 그러면 또 괜찮습니까? 일단 넷플릭스가 이번에 좀 깨진 게 저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깨졌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그 점유율,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그다음에 컨텐츠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봤을 때 그 점유율이 밀리고 구독자 수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부족화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유명한 그 빌 에크먼도 우리는 이제 난 넷플릭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기가 힘들다. 신뢰를 잃었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5,300억 네. 정도의 손절을 했습니다. 아, 예, 그 실적 그랬어요? 발표한 날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또 저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또 많이 겁을 먹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렇다면 이제 다른 OTT 산업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넷플릭스가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다른 업체가 그러면은 그 부분을 차지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는 심화되겠지만 이런 약간의 춘추전국 시대 때 약간의 혼란을 겪은 뒤 통일을 하는 OTT의 기업이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1등만이 살아남는 그렇죠. 이런 장이 된다. 예. 근데 넷플릭스도 아직 가능성은 있다. 네, 아직은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조금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 네. 소화하는 구간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에 이은 또 하나의 걸작 쭈꾸미 게임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다시 네. 간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7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것도 이게 어쨌든 성장성이 둔화되고 네.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으로 700달러까지 간 것도 오버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양 산업은 아직 아니에요. 네. 물론 가입자는 감소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200달러까지 빠진 건 또 오버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생각하는 넷플릭스의 적정 주가는 어쨌든 200달러와 700달러 그 어딘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300이냐 400이냐 500이냐는 앞으로 이 넷플릭스 경영진과 직원들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항상 주가라는 건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적정 주가보다 과도하게 올라가고 빠질 때 적정 주가보다 과도하게 빠지죠. 지금은 과도하게 빠졌는데 네. 이게 멈췄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바닥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뭐 매수냐 매도냐 하나만 결정해야 된다면 지금 사실은 매수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인데 네. 저의 그런 아주 핵심 의견은 중립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과매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를 바라보던 키 팩터는 가입자 수 증가세였어요.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네. 주가를 보면서. 근데 이게 꺾였잖아요.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주가를 만드는 요인을. 왜냐하면 지금 퍼는 한 19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실적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주가를 보는 기준을 실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철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를 제가 늘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이제 고물가주와 저물가주, 인플레이션 구간에 강한 업종과 주식이 있고요. 네. 디플레 구간에 강하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넷플릭스는 전형적으로 불황기, 네. 디플레 구간, 네. 저금리 구간 이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가 시작이 되고 시중에 돈이 마르고 내 지갑에 소비 여력들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네. 저는 넷플릭스 같은 종목, 네. 넷플릭스 같은 그런 회원 가입을 먼저 버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 바닥을 논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네. 반면에 이제 와장창 경제가 무너지고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네. 이제 막 불황기가 됐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넷플릭스를 보자. 네. 저는 그때가 모멘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들어갈 것 같다. 저 같으면은요. 좀 더 아니 저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네. 느끼는데 아침 방송할 때 왜 분장실애들 있으면 사람들 쭉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거 봤어? 응? 그 드라마 봤어? 시리즈 봤어? 넷플릭스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뭐 위험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저도 좀 합니다. 지금 구독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럼요. 아. 네, 하고 있죠. 예. 저 오징어 게임이고 뭐고 다 거기서 봤습니다. 예.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어요. 대작이 약간 새로운 게 공백기, 없어요. 약간 약간 공백기인 것 같아요. 공백해요. 예. 자, 그리고 전에는 그런 얘기 나왔어요. 몇 년 전, 뭐 한 2년 전, 한참 미국 막 빅테크 기업 막 뜰 때요. 우리나라 무슨 아파트 값도 오르지만 그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그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랬어요. 정철진 평론가님이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표를 하나 보시면 네, 이제 네. 더 확연이 되고요. 이 표 때문에 실제로 서학개미가 네. 폭증하게 되고 또 매력을 느끼게 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 아파트하고 2011년과 20년에 이제 네. 강남 아파트에 10년을 이제 끊었습니다. 이제 네. 저가 고가는 아니고요. 네. 10년 구간을 끊었는데 이제 뭐 반포 주공도 있고요. 음. 강남 음마도 보이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제 높긴 11년과 20년이죠. 이제 네. 눈에 저걸 넣으셨죠. 네. 그리고 11년과 20년에 이제 파만 기업들 네. 아까 보게 된다면 익숙한 기업들 애플 나와 있죠. 네.
그냥 80이 아닙니다. 어, 800을 800? 찍어버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금 1800%입니다. 와, 저래요? 예, 19배 뭐 이런 상상 초월이니까 저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왜 그 집 들고 보유세 내고 세금 내고 하느냐. 서학 개미가 되자라고 해서 이제 촉발됐던 그런 표이기도 한데 저게 잘 보시면 지금 2020년이고요. 네. 2011년부터 20년까지의 10년입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뭐 차익 실현 해버린 분들은 저 수익률은 안 나오지만 아마 그런 비교의 그 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백 퍼센트. 몇 천이 나왔죠. 몇 천?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몇 천은 아니고 1,800이 나왔는데 야. 그러나 네. 그 2020년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2년간의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네. 좀 발을 많이 동동 구르시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또 네. 그런 시발점이 됐던 표다. 또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1년부터니까 넷플릭스는 없었어요 그때 네. 그죠? 그러니까 그 담지 못했었고 팀장님은 그때도 서학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렇게 1000%막 수익을 내셨습니까? 그러진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꾸준하게 그냥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중간에 갈아타고. 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을 본 적은 있습니까? 저때 2011년 저때쯤부터 투자해가지고 한 1000% 수익을 본 분도 봤습니까? 제 주위에는 사실 좀 보기 드문데 네. 아예 까먹어야 됩니다. 예, 정말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까먹어야. 늘상 보이거든요. 예, 매일매일 보면 예, 이게 참 그렇게 됐는데 네. 까먹어야 예, 어느 날 문득 봤을 때 예, 뭐 500%가 되어 있고 예.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11년부터의 표를 보여드렸어요. 네, 지금 2022년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주마가 10년 후까지 계속 갔어. 그래서 10년 후에 이걸 또 보여줬어. 네. 그래도 저렇게 나올까요? 아 이제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는 네. 강세론자기 때문에 예. 이제는 조금 이제 기회가 오는 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2022년을. 아.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네. 뭐 물론 이제 경기 침체다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네. 가치만 제대로 되어 있고 이 어떤 산업에 있어서 이제 1등 주자라면 네. 예, 저는 이런 요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우려에 하락한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가져가도 전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22년에 네. 저렇게 담았어요. 그러면 2032년에 까보자고요. 네. 저렇게 될까요? 더 이상이 나올 수도 있죠. 어? 네, 근데 기업들이 저 기업들인지는 아하. 알 수 없지만 네. 그렇다고 뭐 아주 작은 물론 저 기업들이 2011년에는 뭐 1, 2, 3, 4, 5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기업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히 네. 저런 스타 기업들은 800%가 아니라 뭐 더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우리는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경제요. 그리고 기업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그 새로운 산업에서 패러다임을 거머쥐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내는데요. 네.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정말 지금 발굴하신 기업을 10년간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도 시장을 잘 보시면요. 네. 위기가 없었던 해가 없었어요. 그렇죠.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고요. 네. 남유럽 위기 때문에 그렉시트 뭐 유럽이 망한다고 했었고 네. 매년 중국이 망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 시장이 애플이 40% 빠진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와서 또 무너지기도 했었고 네. 매년 위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시고 갖고 가신 분들이 1000% 수익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망한다고 하는 사실 최근으로만 봐도 테슬라가 네. 불과 한 3년 만에 한 2, 3,000%의 수익을 냈는데 네. 그것도 테슬라 망한다고 했을 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긴 저기는 테슬라 지금 엔비디아 뭐 AMD 이런 건 없어요. 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수익률을 나타내는 기업이 얼토당토 없는 소형주나 테마주가 아니라 네. 그 시대를 주름잡는 대형 우량주 중에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10년 뒤에는. 네. 그게 경제죠. 예. 지금까지 증명해온 역사이기도 하고요. 매 10년을 끊어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당연히 변치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대신 기간을 좀 네. 다시 끊고 싶습니다. 저는 2024년부터 2034년의 10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년 후인데? 그렇죠. 올해, 네. 전 내년 혹은 내후년 한 2, 3년간은
기술주 성장주가 상당 부분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앞으로 1, 2년 대신에 다시 스타트를 끊는다면 네. 2024년으로 이거를 컬럼을 옮긴다면은 저는 뭐 충분한 또 한 번의 도약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올해 내년 또 2024년까지는 저는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된다는 보는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 성장주를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2년 동안 그럼 이러고 살으라고? 2년을 더 이렇게 살으라고요? 예? 이런 예언 막 하셔도 되는 겁니까? 예언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하여간 계속 그쪽으로 투자하고 계시고 또 고객도 상대하고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서학 쪽으로 가서 참 이런 주식은 내가 지금 계속 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도 좀 괜찮다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전망이 좋은 것보다 네. 이거 뭐 제가 뭐 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지금 메타 플랫폼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지금 넷플릭스가 빠진 만큼이나 네. 메타 플랫폼스도 지금 뭐 거의 지금 최악의 네. 그런 이제 주가를 좀 보여주고 조금만 더 있는데. 빠지면 반토막이긴 해요. 네. 네, 한 40%, 45% 빠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여러 이제 실망스러운 좀 예상 실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어떤 유해성 광고 그거 알고도 네. 좀 묵인을 했다 이렇게 네. 돼서 CEO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또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애플에 관련된 어떤 광고 어떤 체제에 따른 광고에 대한 어떤 매출 수익이 너무나도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이런 악재도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물론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떠한 개념을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에 손에 잡히게끔 만들 그 순간부터 이제 올라갔듯이 그 메타에 대한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 손에 잡힐 때 그때 또 어떤 파급력이 또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약간의 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점장님은 부자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쪽 미국 것도 많이 담고 있을 텐데 그럼요. 예. 그 유망한 종목을 담아서 쭉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저 빅테크 중에 그게 동의가 되셔서 한 5년 넘게 들고 계신 종목들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아주 뭐 5년 동안 뭐 한 200~300%면 아주 뭐 소박한 수익률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동의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 물론 모든 종목을 그렇게 장기 투자하진 않겠지만 그런 종목은 있는데 제가 보는 장기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유일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조적 성장인데요.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과 기업이다.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혁신의 대중화예요. 혁신의 대중화.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뭐냐면 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아무도 안 쓰고 있겠죠. 근데 결국엔 이거를 다 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PC가 그랬고요. 인터넷이 그랬죠. 네. 그리고 모바일이 그랬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나왔나요? 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고요. 구글이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이 나왔죠. 그리고 애플이 파생한 넷플릭스가 사실은 그러면서 성장한 건데 그럼 앞으로 뭐가 있냐?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전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모두가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혁신의 대중화를 이끌 기업이 누구냐? 전 당연히 테슬라라고 보는 거죠. 아하. 지금 여러 가지 상하이 공장이 놀고 있고 약간 트위터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 밑으로 테슬라가 간 것은 기회다. 더 담을 기회라고 보는 더 거죠. 담을 기회다. 정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 부분 테슬라만큼은 좀 동의하는 편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테슬라 자체가 묘한 기업이더라고요. 예, 저도 좀 한때는 했었는데 전형적인 고물가주의 특성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20%를 올려도 충분히 테슬라의 차를 받겠다라는 소비자가 넘쳐나는 그러니까 가격 전개력, 뭐 결정력도 있는 그런 회사고요. 자율주행 당연히 갖고 있는 데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상상력이 늘 현실이 되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이제 테슬라 뚜껑에다 갖다 붙이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2차 전지도 뭐 내재화한다라고 하고 트위터 얘기 좀 이따 또 해주실 것 같지만은 저는 플랫폼을 아예 이제 차 안에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 안에 우리가 다 손 놓고 20~30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율주행할 때
그때 뭐 하겠습니까? 트위터 가지고 이제 토크하죠, 뭐 이야기하죠, 그걸로 음식 시켜 먹죠, 뭐 그걸로 온라인 학습하죠. 그런 거를 봤다면 테슬라만큼은 제가 늘 어떤 이런 서학기 미국 주식 관련해서 좀 부정적이긴 한데 저는 좀 고개를 끄덕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떨어지면 저도 얼른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미국 주식 얘기할 때 뭐 이건 전 세계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빅 스텝, 뭐 6월의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사실 금리 인상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과거 금리 인상이 도대체 어땠냐 이렇게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98년 같은 경우에는 6번 인상을 좀 했습니다. 그때 S&P 500이 8.5%가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04년에 또 2년 동안 17번을 인상을 시켰는데 12%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9번 인상했을 때 19%가 또 상승했던.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주지만 우리가 뭐 주가가 당연히 뭐 빠질 거냐라고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너무 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빅스텝, 그러니까 75bp를 올리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겁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기술주가 휘청휘청하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 아까 다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테슬라도 그중 일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가 왜 취약한가?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술주는 기본적으로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다라고 그 명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주,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당장은 돈을 못 버는데 미래에 엄청 많이 벌 거야. 그거를 할인해 오잖아요. 현재 네. 가치로. 근데 네.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제로면은 할인 가치가 없죠. 그냥 바로 네. 그대로 끌고 오면 되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 엄청나게 할인을 해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좋지 않다라고 네. 보는 거고 또 보통 우리가 뭐 바이오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 보면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물론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는 금리가 높아지면 취약하다라는 공식이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하시는 기술주들을 보시면요. 돈을 잘 벌어요. 이제 테슬라도 돈을 잘 법니다. 오히려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잉여 현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술주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것들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저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된 줄 알았더니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이 힘들어진 것 네. 같습니다. 네. 0.5%포인트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또 시장이 그러려니 하니까 많은 또 시황 전문가들이 시장에 선반영됐다. 네. 그런데 비슷한 금리 인상 재료인데 이번에는 0.5 올린다가 갑자기 6월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올린다고 하니까 똑같은 금리 인상 재료를 네.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후려치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도 힘들고 많은 또 시황 관련한 애널리스트도 힘든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5월 첫째 주에는 0.5%포인트 인상은 거의 100% 확실시 네. 되는데 6월에 0.75%포인트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한 하나의 포석 정도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실제 6월에 가서 0.75를 올리기는 상당히 네.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에 0.5를 한번 인상을 해서 던지고 나서 그때 시장 또 인플레 분위기를 좀 보고 6월을 네.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참 요즘에 그 FOMC 전후로 금리 인상 전후로 시황 뭐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미리 빠지면 네. 5월에 0.5 인상을 하고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다 이러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미리 안 빠지고 버티다가 뭐 이렇게 시장이 또 이렇게 된다면은 FOMC를 0.5 올리면서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두 갈래 길이 네. 같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6월에 0.75% 75bp 인상은 저는 현재로서는 그냥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한 하나의 뭐 이런 이야기지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겁먹지 말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1250원. 야, 이거 어떻게
정평론가가 그때 그러셨어요. 네. 1250원 정도 가면 이거 조금 불안해지는데 이러셨다고요. 아, 그리고 저는 아직도 1250원, 뭐 길어봐야 55원 이상은 못 갈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0일, 102선 정도인데 여기가 진짜 뚫려버리면은 네. 솔직히 좀 자신이 없죠. 좀 그러면 위는 굉장히 두렵다 비어 이랬어요.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점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 1250원 라인, 50원 라인을 일단 두텁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환율 예측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환율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니까 환율이라고 해요. 며느리도 모른다니까 환율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1250원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원화가 약한 게 아니고요. 네. 달러가 강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보시면요. 지금 엔화는 더 심하죠.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버티던 위안화마저 약세로 네.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유로 이렇게 잘 안 보신 분들 잘 보시면요. 이러다가 1달러 붙겠어요. 유로가. 유로도 약세예요. 네. 왜 이런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을 보면 일단 50bp 5월에 그다음에 6월에 0.75, 그다음에 7월에 0.5, 그다음에 나머지 0.25씩 세 번을 하면 2.75에서 3.0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선진국이 있나요? 없죠. 네. 일본은 아직도 양적 완화 중이에요. 네. 금리 인상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인 거죠. 네. 유럽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양적 완화는 중단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을 하는 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안 좋아졌어요. 네. 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금리를 올린다? 네. 중국은 지금 금리 내리고 있죠. 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금리면은 미국이 좀 있으면 지금 10년물 2.8, 2.9를 주는데 뭐하러 다른 데 가서 금리 투자를 합니까? 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국채 사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금 6월에 보고 있는 0.75%의 인상 예상이 틀리면 그보다 낮게 금리 인상 경로가 조금 완만해지면 네. 달러 강세는 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경기가 좋아지는 걸 지금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얘기를 잠깐 하셔서 미국 주식에도 중국의 영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공장인데 네. 공장들이 막 폐쇄되니까 그렇죠. 애플이나 테슬라 공장도 거기 다 있고 미국 유수의 기업들의 공장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베이징 지구도 예, 이제 봉쇄를 하겠다. 거의 이제 사실상 이제 봉쇄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중국 이제 지수도 좀 많이 빠진 상태고 네. 미국도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커뮤니티에서 좀 봤습니다. 네. 상해시에서 물물 교환을 하는데 코카콜라는 네. 어떤 물건하고도 다 바꿀 수가 있고요. 아, 예, 양파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경 재배가 가능하면서 집에서. 예, 그리고 이제 뭐 와인과 맥주는 네. 지금 시세가 많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홀딩을 해라. 예, 뭐 이런 약간의 이제 그 상해시 내에서도 이러한 약간의 물물 교환이 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결국에. 예,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장기화되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애플과 여러 뭐 제가 대표적인 기업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공급망 차질 때문에. 근데 이제 폭스콘 내에서는 이제 애플 뭐에서 아이폰 14가 요번에 9월 달에 원래 저희가 이제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 좀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폭스콘에서는 또 다른 공장으로 또 이제 배분해놨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뭐 걱정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은 맞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봉쇄되고 이러면서 유가하고 철광석 이런 건 하락세라면서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유가, 철광석 말씀하신 거의 최대 수요 국가 아닙니까? 네. 이 경제가 마비되고 있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상하이가요 거의 한 달째 봉쇄입니다. 네. 처음에 얼마나 봉쇄한다고 했죠? 우리 일주일이면 된다고 네. 했습니다. 한 달째 봉쇄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의 경제 수도가 지금 마비됐는데 네. 지금 갑자기 베이징이 다시 봉쇄를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네. 주민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일단은 사재기 하면은 먹을 거, 휴지 이런 것들은 막 사놓겠지만 그 외에 경제 활동이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번 봉쇄되면은 야 이거 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수요 물품인 원자재들 가격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네. 중국의 봉쇄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글쎄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우리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한 바퀴 돌아서 진정이 돼야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계속 봉쇄만이 능세냐? 네. 이거 언제까지 가느냐? 그래서 좀 숨은 의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뭐 정론은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중국에도 질병 전문가가 있겠고 오미크론의 추이를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죠, 다. 네, 우리도 네. 만약에 신규 확진자가 폭등했었지만 그 앞에 나왔던 미국이나 유럽의 패턴을 본 거죠. 네. 미국은 한때 막 일일 130만 명이 나왔지만 네. 순간적으로 이 신규 확진자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우리도 밀어붙였더니 결국 똑같은 패턴이 나왔고 네. 중국도 결국 그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걸 아, 알면서도 이런 글쎄. 총봉쇄를 하느냐, 베이징마저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플레 공격인 거고요. 네. 그건 뭐 하나의 음모론적 해석입니다. 그랬더니 당장 어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거의 미국의 생필품이니까 네. 필요한 거 몇 개, 그러니까 전략거 빼고 나머지들은 관세에 네. 보복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미국에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도 함께 시진핑이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네. 그런 해석 아니면은 뭘 진짜 이렇게까지 그러게. 할 건가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좀 네. 풀고 네. 미국하고 좀 사이좋게 가서 좀 이렇게 같이 주식도 좀 오르고 말이죠. 아니, 중국 인민도 힘들거든요. 인민도 힘들죠. 예. 예. 아, 이건 뭐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저 일론 머스크 얘기 잠깐만 할게요. 네네. 지금 시간도 그런데 네. 일론 머스크가 또 이번에 저 도발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트위터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상장 기업이 아닌 거죠? 비상장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비상장 기업으로 이제 가겠다 이제 뭐 얘기를 했고. 그럼 트위터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분 이제 나눠줍니다. 이제 돈으로?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뭐 트위터에 대한 어떤 인수에 대한 그 속내를 저희가 또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 아직 이제 앞으로 저희 네.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뭐 트위터 주주분들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55조. 내가 해서 진정한 언론 만들게 이러니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은요.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면요. 100% 인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대주주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사는데 소액주주들은 네. 아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네. 오히려 100% 인수를 하다 보니 물론 팔기 싫으신 분은 비상장 주식 갖고 있으면 됩니다만 네. 그리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100% 인수하는 데는 네. 물론 이 이사회가 이걸 오케이한 데는 머스크가 사가는 가격까지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죠. 주주들을 위해서 그냥 냅둬서는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 8천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죠.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해요. 네. 그냥 머스크가 트위터 올리는 게 공짜 광고예요. 어마어마. 네. 근데 지금 SEC랑 싸움 때문에 그 트위터의 계정이 금지당할 수도 있는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지당하느니 사서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이 그 55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건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동은 그렇게 테슬라나 이런 주가에는 아주 큰 영향은 아니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떤 효과에 있어서는 약간의 뭐 단발성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제가 좀 예측을 하는 거지만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조금 보고 있는 것이 뭐 물론 이제 시장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뭐 네. 표현의 어떤 자유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합리화시키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 8천만 명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 이제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테슬라의 어떤 인공지능과 또는 이제 자율주행과 결합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데이터로 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추후에 어떤 자동차 또는 스타링크와 여러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네. 이제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프 베이조스와의 어떤 이제 미디어 경쟁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암호화폐 네. 이런 시장의 어떤 탄력점을 또 얻으려고 한다. 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지코인도 네. 어제 그러게, 또, 그렇더라고요. 상승 많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미래에 어떤 주식을 담으면 그 10년 후에 가겠느냐 그런 예. 얘기도 했지만 일론 머스크를 연구해 보면 예. 미래에 어디로 가는지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화성으로 가잖아요. 화성. 네. 자 오늘도 우리 장에 대한 얘기 또 미국, 중국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즘에는 주가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지수는 심리 지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 지수 잘 다스리셔야 성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